자,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 어떤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전문가 모셔서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는 결국에 대한민국이 살아갈 거는 경제밖에 없는데 이 경제의 지능을 높여드리는 그런 방송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뉴스다에서는 특별히 매주 2번씩 경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여러분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쫙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아서 과연 2026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대전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새해 뭐 말처럼 잘 뛰어다니고 이렇게 좀 잘 전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일단 아시아개발은행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0.8% 성장했다 그랬는데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올해는 1.6% 성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 성장 빼면은 우리나라 1.4%밖에 성장 못한다 그러는가 하면은 이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요 올해 한국 경제가 겨우 1.9%, 그래도 여긴 많이 높습니다. 1.9% 성장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다들 1.9%면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 워낙에 0% 성장을 했기 때문에 0%대 뭐 0.8, 0.9 이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래서 1.9가 나온 거지 작년과 올해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일단 학교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순위 뭐 등수가 한 10등만 올라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제 뭐 0%대 하다가 이제 1% 넘어가니까 와 이거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빼면은 지금 저성장률이 1.4%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게 뭐 핵심입니다. 사실 저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내수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수 경기가 회복이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물가 저성장. 네, 고물가 저성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저물가 저성장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안 내려오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고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런 단계로.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올해 무슨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다. 그렇게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예외예요.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전형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나라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기여를 해서 지금 저런 게 나온 거지. 사실 그걸 뺀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냐? 이건 사실 언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망은 지금 뭐 반도체 빼고 1.4%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게 저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고 있죠.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래서 소비가 막 살아나고 막 이게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모습이 지금 안 보여요. 왜냐면 지금 올해도 보시면은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 다 조사에 나왔죠. 이미 조사의 통계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내년에 또 푼다고 그러죠. 올해 또 푸는 거죠. 네, 올해죠. 맞죠. 올해 또 푸는데 그게 실제로 경제 성장을 불러올 수 있겠냐는 사실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소비 쿠폰만 쓰고 안 사는 거고. 소비가 대체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소비 쿠폰 받은 거 가지고 밥 사 먹고, 그렇죠. 소비 쿠폰 받은 거 갖고 뭐 안경 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그건 그냥 다시 또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네. 저축하든지 아니면 네. 주식을 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소비가 회복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가가 내려와야 되고 예. 물가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배경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은 저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저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올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거의 역대급의 영업이익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서 PS 그러니까 성과금 받은 얘기들 네. 이렇게 블라인드에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되게 부럽더라고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뭐 거기 현직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과급이 장난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러면 우리 뭐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들의 경제 회복, 실생활에서 소비가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구조로 가려면 물가가 내려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실제로 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저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지금 미국이 AI 집중하고 있고 미국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과연 계속 이 분위기로 갈 것이냐, 미국은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경제가 어떻게 정책이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좋습니다. 아, 미국은 좋은가요? 지금 미국이 그 PMI 지표라고 해서 음. 구매 지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고용도 타이트하고 어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연준 의장을 바꿔가지고 금리를 예, 예. 낮추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예.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인플레가 아니 올라갈까 지금 봐.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네. 경기가 쉽게 가열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금리까지 낮춰버리면 그렇죠. 바로 그냥 고물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연준 인사들이 고민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케빈 애쉬 이제 비둘기 중에 상비둘기 이런 표현 맞나 모르겠는데 완전한 비둘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임 네, 후보로 거론되시는 연준 분. 의장으로 지금 거론된 네. 사람이. 네, 케빈 해시트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친트럼프 인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한 비둘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실 파월 의장도 원래 친트럼프 인사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원래 비둘기였어요. 근데 막상 연준 의장 되고 나서 뭐 팬데믹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인플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 이게 너무 연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통화 정책이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어허.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경기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을 공급해 버렸을 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랑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게 다시금 또 인플레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럼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라서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도 1.25%포인트인가 차이 나는데 네. 이게 지금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막 지금 당장에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지켜보자. 그럼 동결로 가는 네, 건가요? 웬만하면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마지막 12월 달 FOMC 때 점도표를 보면은 예.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다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고 한 2029년도까지 3%대 정도로 유지를 하자가 점도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캐비넷 시시 엄청난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비넷 시시 연준 의장이 되면은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출 거다. 좀 더 낮출 네,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유동성 공급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지금 사실 이 현재 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 자체가 좋고 고용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막 경기가 뭐 이렇게 막 확 무너질 것 같으면은 금리 조절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괜찮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4,300을 뚫었습니다. 역대 네. 이제 최고치를 뚫은 건데 그동안 워낙에 뭐 상속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주가가 이제 눌려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 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주가가 저렇게 오른 건데요. 저는 오늘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외국인들이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식을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정말 많이 팔아왔는데 갑자기 사서 이게 좀 분위기가 변한 건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사서 주가가 뭐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5천까지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좀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의 원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7%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삼성전자가 7% 오르면은 거의 뭐 중소형 소형주들은 상한가 한 몇 번 간. 그러니까 아주 큰 네.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한 바퀴 그렇죠. 굴리는 것과 엄청난 상승입니다. 주먹만한 네. 눈덩이가 그냥 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예. 지수가 그거에 따라서 동조해서 가는 거고,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중장기로 보고서 보는 건지 음흠.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단 보는 건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지방선거까지 우리 현재 정권이 그 원달러 환율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금 두 기업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코스피만 좋았어요. 뭐 코스닥도 좋았는데 예.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급등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를 견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 유입 자체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걸로 지금 랠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간다고 치고 네. 올해가 뭐 2026년이 1월부터 6월까지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보통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도 상고하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 상고하저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고점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약간 저점을 만들 것이다. 저점? 저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연중 사실 저점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연중 저점일 수도 있고 저게 저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올해 안에서 저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올해 초반에 4,300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반기에는 계속 고점을 유지하다가 이제 만약에 4,000포인트나 뭐 그 밑으로 밀리면은 하반기에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망이 많아요. 오를 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리막만 남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저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저 배경에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지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증설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증설을 하고 만약에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반기쯤 가서 갑자기 뭐 미국 증시가 뭐 예를 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피크 아웃이다.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 얘기가 살짝 들어간 AI 고평가 논란 예.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뭐 부각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작년을 생각해 보면 화장품주들이 그랬어요. 화장품주들이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그런 실적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기대치만큼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화장품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반도체도 만약에 계속 가다가 잘하네 하다가 이제 이만큼 못 미치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고평가 논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는 게 보통 이제 상고하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이재명이 어떻게 하든지 증시를 부양할 테니까 버티겠지만 네. 하반기는 긴장 바짝 하고 주식하는 분들은 진짜 지수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주식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원래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니까 달러가 국내에 많이 공급되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환율 여전히 1,444원. 뭐 지금 댓글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1,446원.
계속 높은 고화환율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억지로 누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 현상이 살살살살 나오는 처음에 거죠. 그 국민연금 네. 걸어가지고 한 30분 네. 눌렀을 때 그때 2% 이상 급락 나왔었잖아요. 예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살살살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하.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환 시장은 저렇게 하루에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예. 근데 저번에 일제히 쫙 억지로 그 개입을 해서 눌렀기 때문에 지금 환율 자체가 우리가 뭐 정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1,400원 초반까지 계속 떨어지길 바랬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사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1,450원 선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막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시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기대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억지로 눌렀다면 그 분명히 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달러를 사고 누군가는 또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추가 랠리가 나오면은 또 미국 증시가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또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예.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 여기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 네, 스프링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1,500원을 돌파하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1,400원,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올해는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억지로 개입을 하게 됐을 때 또 반대 상황이 항상 나올 수가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좀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환율이 조정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저는 어쨌든 정부에서 강하게 개입을 했고 이게 어쨌든 올라오면 또 누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게 되면은 이게 확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반대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댓글창에서 최현원님, 거북이님 후원해 주시고 또 2026년에도 페네마이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걱정되는 그런 얘기인데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부동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뭐 높아졌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이재명 6개월 만에 이재명 한 7개월 만에 문재인 때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문재인 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8.03%, 8.02% 이게 연간 가격입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2025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연간 8.04%로 기존에 있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야 이거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결국엔 그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지역은 더 올라간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생각이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예.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자 이 마인드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뭐 지방선거 전까지 국내 증시가 계속 올라가서 많은 분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큰 돈 투자하셔서 버신 분들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지금 버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주식이 만약에 시장 조금만 빠지면은 이제 그걸 팔고 뭘 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갑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만 삐끄덕거리고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다 팔고 이제 아파트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껏 주식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 다시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과 맞춰서 공급을 늘려줘야지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 지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땅이 왜냐면 없죠. 땅이 없으면 네, 예. 그 우리 지금 서울만 해도 사실 재건축 말고 새로 그린벨트 풀고 뭐 해야 될 땅이 없어요. 예. 이제 서울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더 규제가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심지어 지금 전세도 못 구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세 매물도 아예 없고 그냥 다 월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든 전세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가격은 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공급을 늘린 게 아니라 수요를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려. 아까 이 원달러 환율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했던 정책 잘 보시면요. 부동산 정책과 이 원달러 환율 정책이 똑같습니다. 수요를 억지로 눌러서 가격을 맞추겠다잖아요. 공급을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해지도 그렇고요. 달러 수요를 줄여가지고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고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예. 외국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투자하자 해갖고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눌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달러 수요를 줄여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공급을 늘려서 지금 가격을 잡겠다가 아니라 예. 애초에 이재명 정부 정책 자체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줄여가지고 가격을 잡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눌러놓고서 잡겠다였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은 이미 지금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이나 환시장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여기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쉽게 진정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뭐 아파트 공급하는 게 네. 뭐 없는 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강을 다 어떻게 보면 한강을 다 덮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공급을 그렇게 단기간에 늘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권이랑 이런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짓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예. 어떻게든 뭐 가격을 지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대책 없으니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눌러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자꾸 지금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일각에선 그런 분석도 하던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극화를 만들면은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서 결국엔 가진 자, 이 부르주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론에 있습니다. 일부러 문재인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마치 자기네들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척하면서 막 오히려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양극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제가 그 일부러 양극화를 만드는지까지는 저도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시장에 맡겼어요. 예. 그냥 시장에 맡기니까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명박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왜 이거를 개입을 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에 개입했던 이유. 그러니까 현 정권, 그러니까 뭐 지난 정권까지는 모르겠고 이번 정권은요. 결국에는 부동산 머니를 주식 머니로 옮기기 위해서 저 규제를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코스피 5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머니를 끌어와야 5천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그 원인 무브를 시키기로 했는데 시키다 보니까 이제 역효과가 난 거죠. 완벽하게 심각한 역효과가 난 건데 이거를 결국에는 또 주식시장이랑 환시장에 또 똑같이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호텔 경제학의 논리를 자꾸 계속 전 국민과 모든 산업에 다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의 논리는 뭡니까? 어차피 돈은 돌고 돌면은 경제가 산다. 활성화가 된다. 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부동산에 있는 돈을 머니로 뭐 주식시장을 옮겨도 경제는 산다. 이 논리가 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공약에 맞게끔 입맛대로 그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반대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놓고 제일 걱정되는 게 돈을 이제 또 좀 풀어가지고 소비 쿠폰 이렇게 너 먹여주면서 인심을 사고 네. 또 표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표 행위를 할 거가 제일 걱정인데
그런 매표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군요. 이제 올해에도 나라 빚을 지금 뭐 225조 원을 더 빌려가지고 그냥 원래 예산 728조에다가 225조 원을 추가 써서 거의 1000조 원 가까운 돈을 시중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연도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제가 좀 쭉 한번 모아본 건데, 그러니까 2017년 전이면 박근혜 정부 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한 100조 원 정도 발행하다가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뭐 비슷하게 가다가 2020년에 그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130조 원,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80조 원으로 그렇게 늘려놨어요. 네. 너무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나라 빚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 갚아야 되는 돈이 다 마련이 안 되니까 국고채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발행해야 되는 게 좀 생겨서, 그래서 그걸 줄여가는 게 윤석열 정부였단 말입니다. 네. 168조, 165조, 157조로 겨우 줄여놨는데 이걸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 때처럼 100조 원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226조 원, 225조 원을 빌린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저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빚이 화살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국민연금 올해부터 9%에서 9.5%로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2033년까지 매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살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빚을 내면은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은 예. 그 국채가 떨어진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예,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 올라가면은 주담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주담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주담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계속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가 자체가 낮아서 경제를 확 살려야 되는 상황이야. 코로나 예.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진짜 이거는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다 침체가 돼가지고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도 너무 많이 공급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미국처럼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번 실패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화살이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저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잘 모르겠으며 지금 저렇게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끌어올린 증시는 결국엔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결국에는 이제 또 여러분께 정말 제가 걱정되는 그런 말씀만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2026년도 저희 펜앤마이크가 전해드리는 경제 뉴스 많이 들으시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자산을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2026년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방선거 전까지만 좀 약간 좀 뭐 보시고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 또 금리가 지금 이 미국이 지금 뭐 금리를 갖다가 생각보다 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계속해서 고환율이 갈 수도 있다는 거 좀 긴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 좀 한번 쭉 한번 회전해 드렸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2026년에도 일단 경제 소식은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